네, 그런가 하면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잇따른 행보와 발언 수준도 강경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기념식에서 특히 한미일 세 나라 공조의 새 이정표가 마련될 거라고 언급을 해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축사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 일단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한미동맹 또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는데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선명성 강조한 것이 가장 좀 눈에 띄었는데요. 선명성? 네, 키워드로는 아마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많이 쓰진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보통 뭐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네. 뭐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라고 하는 말들을 쓰는데 공산 전체주의라고 해서 묶어서 전체주의를 볼 때 현실 공산주의도 전체주의 한 축으로 뭐 연구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이제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아주 선명하게 비교 부각을 하면서 우리 그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 이게 아마 좀 가장 좀 눈에 띄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쓰는 단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익숙하신가요? 혹시 공산주의라는 말, 전체주의라는 말을 따로따로 우리가 쓰긴 쓰는데 네. 그리고 최근 또 우리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뭐 이제 경쟁, 대결 이런 얘기들 많이 쓰는데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대통령이 특별히 이번에 강조해서 아마 좀 쓴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 공산주의가 20세기 때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띄었죠. 예. 근데 그것들이 또 개인의 뭐 자유를 좀 억압하기도 하고 과거 또 20세기에 또 우리가 또 반공 경쟁을 또 벌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좀 오늘 약간 좀 이렇게 보통 지금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그룹 간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좀 호출을 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우리 그 자유를 강조를 하면서 약간은 또 대통령의 시각이 조금 더 이제 시계추가 조금 더 뒤로 좀 간 측면에서 좀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국정 기조를 또 뭐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일본과의 관계 설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얘기할 한미 정상회의들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과거사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좀 특수하고 사실은 좀 화해하기 힘든 관계이죠. 이제 네. 이것을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를 좀 다시 한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비단 윤석열 대통령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부터 보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사실 20세기가 종결될 때 그때 이미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선언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예. 이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한일 간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사정들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가다서다 후퇴를 반복했던 적이 있었죠. 예. 이제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는 한일 관계 개선의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데 그거의 이제 핵심 키워드로 보편 가치 이를 통한 연대 이걸 선명하게 부각시키면서 한일 간의 협력을 그 화해를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두 나라의 최근 이슈하면 과거사 뭐 오염수가 더 최근 이슈겠습니다만 오염수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싶었습니다만 일단 언급은 없었거든요. 예, 뭐 당장 골치 아픈 문제는 조금 덮고 경축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염수 문제나 이제 과거사 문제 같은 것들은 아마 잘 쉽게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런 문제를 이제 대통령이 세세하게 이제 언급을 한다기보다도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한일 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동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좀 더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공산 전체주의라는 그 단어의 선명성을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지금 유엔 사령부 후방 기지를 별도로 또 언급을 했거든요.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후방 기지들을 별도 언급을 했는데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언급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일본과 군사협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유엔사라고 하는 국제적이고 다자적인 틀로 지금 좀 덮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해결을 해나가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그 유엔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50년 한국 전쟁 때부터 유엔의 깃발을 들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딱 유엔 헌장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진 유엔 사령부 그런 그 유엔군이라고 하는 건 사실
유엔 탄생 이래는 국제법적으로는 없긴 없습니다. 근데 다만 1950년에 한국 전쟁 그 당시 유엔 초창기에 그러니까 유엔의 깃발을 들면서 유엔사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고 한 70년 넘었으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70년 넘게 가면서 사실 응고가 되고 우리로서는 이게 사실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전통적으로 이제 북중러 세력하고 한미일 세력하고 지금 양자 간의 대결이 조금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유엔사 후방기지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의 틀을 조금 더 강화하는 데 좀 중점을 좀 둔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우리 한미연합훈련에서도 이번에 또 아주 이례적으로 유엔사 회원국들 한 10개국 정도가 초청이 됩니다. 네.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한미가 이제 주로 했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옵저버로 조금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했는데 이번엔 유엔사 회원국들이 실제로 이제 참가를 하고 이제 옵저버 이상의 역할을 좀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유엔사 후방 기지 그리고 유엔사라고 하는 틀로 한미일뿐만 아니라 이 자유주의 연대 그룹들이 함께 이제 그 한반도에서 이제 진용을 갖춰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아마 조만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미일 북중러 구도 속에서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토와의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태 지역의 안보를 위해 나토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토는 이제 유럽의 대서양의 이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출범한 기구잖아요. 이제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현실 공산주의가 이제 다 이제 패퇴를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남아 있는 게 미국과 이제 나토 중심의 이제 세력들이었죠. 이제 그게 20세기 들어와서 뭐 탈냉전 세계화 시기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은 뭐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202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죠. 그러면서 또 나토도 점점 더 동진을 하고 있고, 그게 동진에 대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나토의 동진을 두고 볼 수 없다. 국경선, 경계선 안보 현상의 변화다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름대로 좀 러시아는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이제 유라시아와 유럽 지역을 넘어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이제 아시아까지 확장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나토의 이제 연락장교가 일본에 이제 상주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초청을 돼서 지금 같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토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양새, 이제 우리를 계속 이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광복절 경축사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번 주 열리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이 됐는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봤고 정상회담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아까 국제부 김선희 기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교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한 12번 정도, 그러니까 네. 한 탈냉전 세계화 이후에 한 12번 정도가 열렸었는데 각 모든 대통령들을 보면은 임기 중에 뭐 한 번 내지 2번 정도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무려 4번을 벌써 했고 이번에 하면 5번째 네.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동안은 다자 회담을 할 때 그때 네. 이제 사이드로 한 번 또 이제 열리고 하는 거였는데 이번은 한미일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 모이는 것이죠. 네. 그만큼 굉장히 이제 한미일 정상, 특히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미국이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좀 찍고 있고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중요하고 또 역시 일본과 한국에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삼국 정상 일정 맞추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딱 캠프 데이비드 그 회담만 하고 급하게 또 한국으로 또 돌아오게 되는데 이거 보면 굉장히 좀 한미일 정상이 바쁜 가운데 모이는 거거든요. 네. 이 바쁜 가운데 모이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북중러가 이제 그 평양에서 예. 삼국 공조를 과시한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함께 서는 사진만으로도 거기에 대비되는 어쨌든 그걸 또 지어 나가는 효과도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어쨌든 세계 정세가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그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한미일도 지쳐지지 않고 어쨌든 계속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바쁜 와중에 만난 회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좀 메시지가 나올까 주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한미일 세 나라가 어떤 공동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이제 발표 내용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캠프 데이비드 뉴스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내용은 중동 평화 협정,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장소에서 국제 외교 이벤트도 많이 열린 그런 장소 아닙니까? 예, 그렇죠. 2차 대전의 종전과 전후 질서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 때부터 사용이 되는데 원래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종전 때 그때 대통령 휴양지로 쓰면서 그때 처음 이름은 샹그릴라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네. 1950년대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이제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제 별칭을 쓴 거고요. 네. 사실 사실 이거 미국 해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뭐 군수 지원 시설로 원래 정식 명칭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940년대 2차 대전의 종전을 논의한 그 노르만디 작전 등이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됐고 또 50년대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소련 정상을 초청해가지고 미소 간에 이제 그 정상들의 담판 장소로 또 이용되기도 했고요. 프루쇼프 서기장. 그렇죠. 네. 예. 그 78년에 가장 유명하죠.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중동 평화 협정이 여기서 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8년 당시에는 무려 한 보름 넘게 중동 관련 정상들을 이제 캠프 데이비드 휴양지 리조트 시설이기 때문에 한 보름 넘게 17일 정도 모아놓고 협상 타결이 될 때까지 나가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하는 중동 평화 협정의 기본 틀을 이끌어냈던 장소로도 유명을 합니다. 네, G7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곳으로 초청을 해서 셋이 만나서 회의를 열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번 회담이 성사됐는데 짧은 일정 동안 좀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까 들은 대로 외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세 나라가 머리를 맞댄다면 어떤 의제를 가장 많이 논의하게 될까요? 우리한테는 가장 핵심 사항이 북핵 위협의 억제일 건데 네.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어쨌든 한미일이 함께 모였을 때는 북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의 주요한 의제이긴 한데 가장 최우선 의제일까라고 하는 데는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이런 게 나올 때 아마 네. 자유와 연대를 중시하고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원칙에 담기게 될 것인데 아까 보도에 나왔지만 기술, 교육, 국방 공동 이니셔티브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순서가 꼭 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술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앞에 나왔어요. 이게 현재 이제 그 중국으로 흘러가는 첨단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을 좀 차단하는 게 가장 이제 급선무인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일의 미래지향적인 그 인재 양성들 협력의 바탕이 되는 교육 문제, 그 다음이 이제 국방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기술, 교육, 국방의 공동 이니셔티브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어쨌든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 걸 핵심 하드로 해서 거기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첨단 그 기술의 경제 안보 문제를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화두로 다뤄지고 그리고 또 시급한 당면 문제인 북핵 위협의 억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는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라는 이제 매체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꾸준히 얘기 나왔던 것처럼 기술, 교육, 국방 관련해서 공동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거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다면 일단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고 오찬 공동 기자회견 순으로 지금 일정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공동 기자회견은 어떤 좀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유와 연대 이야기하고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그리고 대만 문제가 얼마만큼 얘기가 될 건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건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건 중국에 의한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그 주어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그 상대 그 개념으로서의 그 주어로 중국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가장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북한이라고 하는 주어는 아마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북핵 위협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중국의 위협, 그러니까 중국의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미일 정상회담들이 과연 할 것인가? 네. 안 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게 삼국 정상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괜히 또 삼국 정상이 굳이 또 중국이라는 주어를 쓰면서 그렇게 분리를 하고 경쟁을 하고 또 분쟁을 부추기고 하는 일은 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쨌든 대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언급이 실제로 될 건지 여부가 기자회견에서 아마 좀 관전 포인트가 그렇군요. 될 겁니다. 북한이나 타이완은 좀 언급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그렇죠. 언급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셨지만 네. 중국을 좀 고민한다면 어떤 대목 때문에 사실 미중 관계도 있고 또 한중 관계도 있기 때문에 세 나라가 굳이 중국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이제 교수님 설명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예, 그 중국이랑 지금 관계가 안 좋고 경쟁 구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좀 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굉장히 좀 자유주의 그룹들 간의 힘을 규합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 단계에서 중국과 그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당장 단기적으로 맞닥뜨려야 될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한미일 정상이 먼저 이게 중국에 의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것, 그게 지금 바람직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한미일 정상들도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이제 9월엔 또 뭐 G20도 있고 11월엔 에이펙 회담도 있고 하면서 거기서 또 중국 정상을 만나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또 9월엔 또 중국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리고 또 한미일도 상황 관리 해나가면서 어쨌든 첨단 기술 안보 문제를, 경제 안보 문제를 위시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해서 이건 뭐 단기간 전투 치르듯이 치우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가는 문제이죠. 그런 문제인데 이거를 하반기에 단기간에 어쨌든 맞닥뜨려야 될 전투 국면이 있는 건 아닌데 거기서 중국 얘기를 굳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한미일 정상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중국에 의한 문제의식, 뭐 대만 해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은 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상대적인 주적 개념처럼 이렇게 주어로 중국을 쓰는 것은 좀 신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실제 어떤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이 나온다면 그 안에 중국이 어떻게 언급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교수님과의 대담은 아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외신 보도 또 국내 어떤 고위 관계자들 언급을 통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 수준인데, 만약에 이제 공식 협의체가 발족된다면 어떻습니까? 세 나라 군사 훈련이 정례화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좀 정해질까요? 예, 군사 훈련도 지금 실제로 좀 하고 있죠. 한미일 해군들이 좀 훈련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이제 정례화되는 것, 지금은 이제 그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게 훨씬 더 강화되는 이제 측면이 좀 분명히 좀 있겠죠. 그리고 또 어차피 3월과 8월에는 그 한반도라고 하는 전구에서 네. 한미 연합훈련이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 해군이나 공군이 참여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군사훈련이 정례화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북중러의 규합과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주의 그룹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효과로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한데, 이걸 그냥 중장기적으로 언제까지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구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뭐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전쟁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제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다음 국면이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 그 제시와 건설들도 우리가 지금부터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네, 이번 첫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어떤 공동 대응 방안이 나올 것이고, 사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론을 더 밀착하는 상황에서 오늘 경축사에서도 아까 우리가 언급한 대로 인태 지역 안보가 언급됐고 나토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이런 언급이 나왔거든요. 우리의 어떤 대중 정책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인태 전략 보고서 나올 때도 사실 네. 중국은 이 지역에서의 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네. 중국이 적이다라고 이제 우리 외교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떤 지정학적인 요소나 이게 특수한 관계들을 생각해봤을 때, 그리고 또 올해 뭐 상반기도부터는 어쨌든 중국 쪽의 이야기,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뭐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좀 눈에 띄기도 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이 그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탈동조화, 완전히 중국과 그 궤도를 달리해 가지고 대적하고 싸우는 탈동조화가 아니라 어쨌든 위험 부담을 감소시켜 나가는 그 디리스킹, 위기 감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실제로 네. 베이징을 방문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뭐 시진핑 주석을 만나거나 자기 카운터파트를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상황 관리 차원으로 지금 국면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건 기업들이 하는 거지 미국 당신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네. 해서 중국의 이제 부총리도 나서고 총리도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그 논쟁 축에서 디리스킹의 내용과 수준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논의의 축이 옮겨갔어요, 꼴대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디리스킹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 혼자서 뭐 이게 중국과 완양 척지고 그냥 끝까지 뭐 가치 대결로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중국도 우리도 어쨌든 인태 전략 보고서에도 우리 정부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쨌든 중국과의 협력 관계들도 지금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 내용들이 한미일 정상회담 속에서도 지혜롭게 좀 녹아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동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자주 군수공장을 찾고 있거든요. 특히나 3일에서 5일 사이에 엿새 만에 또 무기 공장을 방문했는데 잦은 시찰 어떤 좀 배경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실제 행동으로 사실상 품질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그 올해 8월 초에 방문했던 곳은 포탄과 탄약 공장들이었는데 네. 지금 러시아와의 무기 협력이 만약에 실질화된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게 포탄과 탄약 같은 것들이죠. 거기서 이제 소총도 쏘고 이제 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한 포탄과 탄약, 품질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행동으로서 러시아의 품질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미사일 발사대차 공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또 현지 지도. 그러니까 현지 지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북한 보도를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이번에는 군수공장 가서 료해라고 하는 걸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세히 살펴보고 지시하는 걸 료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냥 단순히 현지 지도 해보고 보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세세하게 결정하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어쨌든 미사일 발사대차 같은 걸 찾은 건 뭐냐면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수단이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또 미사일을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이제 그걸 그 발사대차를 이제 생산하는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제 현지 지도 넘어서 요해라고 하는 세부적인 지시와 결정들을 내렸다라고 하는 점. 이건 두 번째로는 어쨌든 한미연합훈련 당면한 과제일 텐데 거기에 대응을 해서 북한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문제이죠.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사실 북한이 아주 정비를 해가지고 자기들도 뭐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한미연합 전력을 북한의 전력이 당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로지 핵과 미사일뿐인데 그 미사일 전력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몸소 챙기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상징적인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정상 한번 정리해보죠. 이번 주 말에는 한미일 세 나라 공조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을지 자유 방패 연합훈련이 있고 또 9월 9일은 전권 수립일 기념 열병식도 북한이 예고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 사이에 북한 도발이 있을 법도 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 8월부터 9월 달까지 이제 이어지는 시기가 매해 네. 매해 늘 시끄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연합훈련이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열릴 때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 도발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작년부터 보이는 패턴은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도발을 직접적으로 감행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미사일 발사 같은 이제 도발들이 충분히 예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서울과 대전 등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제 지도상에서 그 가리키면서 뭔가 새로운 군사 작전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 한미 연합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북한도 이제 그 전선 부대들 훈련을 이제 명목 삼아 가지고 새로운 양식의 도발 양식들 뭐 무인기나 네. 아니면 무인 잠수정 이제 그 실험을 한다거나 등의 이제 새로운 자신들의 전술 무기들 실험을 통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죠. 그리고 이제 그거의 정점이 9월 9일 날 열병식 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열병식에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자기들의 무기를 과시하면서 이게 종점을 찍은 아마 9월 9일까지 이제 최대한 긴장과
위기감을 좀 고조시키는 네. 점증법으로 좀 가는 아마 국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9월 하순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어떻게 국면 전환이 되는지는 이제 그 다음에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열병식 때 이렇게 북중러의 어떤 밀착, 그렇죠. 국방장관 방문을 포함해서 북중러의 어떤 밀착을 과시한 이후 한미일 세 나라가 만날 예정입니다. 정상들이. 자, 마지막 질문으로, 자, 이번 정상회의 어떤 정리하는 질문으로 북한 미사일 대응을 포함해서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다시 한번 좀 예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어쨌든 북핵 위협의 고도화에 대해 한미일이 네. 어떻게 억제하고 협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점이 분명하게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한미일의 가장 또 긴급한 현안, 특히 미국의 관심사는 이제 대중국 봉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 안보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좀 방점이 좀 찍힐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그 한미일이 어떻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 인재 교류나 계속 지속적인 발전,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당면한 현안 문제는 이제 국방 문제, 국방안보 얘기가 될 건데 어쨌든 군사안보, 국방안보 문제와 경제안보 문제가 다각도로 다 이야기가 되는 그런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앞으로도 이게 트라이레터럴 3자 회담으로 정리해야 될 건지가 이제 그게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하나 지나간 게 있어서 여쭤보면 한미 한일 양국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열릴까요? 이번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들이 열릴 가능성도 있죠. 캠프 데이비드 내에서 짧게라도 15분, 20분이라도 만나면 이제 그거를 서로가 그걸 정상회담이라 보면은 정상회담이라 볼 수 있죠. 네. 근데 거기 안에서 굉장히 신경전이 있는 것이겠죠, 사실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한테 요구하는 것, 특히 우리가 또 일본과 요구하는 것들이 또 다르는데 그걸 또 미국한테 또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다르게 설명하면서 그걸 조율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복도에서 양 정상들이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삼국 정상 다 영어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캠프 네. 데이비드에서 벌어질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앞뒤로 YTN도 집중 보도할 예정이니까 또 추가 소식은 YTN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